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5일에 발표된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의 Comprehensive Type 2 Diabetes Management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우선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Comprehensive Type 2 Diabetes Management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만과 과체중의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비만과 과체중에 따른 컴플리케이션에 중심을 둔 컴플리케이션스 센트릭 모델이란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당뇨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ASCVD 리스크를 리덕션하는 알고리즘으로 첫 번째로 디스리피데미아를, 두 번째로는 하이퍼텐션 관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뇨 환자에서의 혈당 조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혈당 조절의 목표인 컴플리케이션 예방에 대해서 중점을 둔 컴플리케이션스 센트릭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혈당 강화제를 선택할 때 컴플리케이션 중심이 아니라 혈당 자체의 조절, 글루코즈 센트릭 알고리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당이 아주 높은 환자에서 인슐린을 애드하거나 인슐린 용량을 더 올릴 때, 인텐시파잉 할 때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퍼글라이세믹 메디케이션의 프로파일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체중을 조절하는 약제들도 전반적인 프로파일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에서의 컴프레hen시브 매니지먼트 중의 하나인 백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항상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서 기본 원칙 중 중요하면서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생활습관 조절인데요. 이 생활습관 조절은 당뇨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옵티멀 웨이트를 유지하거나 체중 조절하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에서 혈당 강화제를 사용할 때 고려할 점으로서 글라이세믹 타겟, 그리고 SCBD, 그리고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CKD, 비만, 그리고 나필드처럼 혈당 강화제를 선택할 때는 체중 조절, 혈당 조절 목표나 ASCVD나 하트 페일리어, CKD 등 다양한 당뇨 관련 동반 질환들을 같이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제를 선택할 때 항상 사용법과 그리고 접근성, 비용 등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뇨 환자의 옵티말 조절 목표로 A1C 6.5 이하를 제시하고 있는데, 6.5 이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실제로 성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는 개인화되고 개별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당뇨를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여명이 길고 당뇨 합병증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A1C 조절 목표는 6.5 미만,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환자가 당뇨를 앓은 지 오래되고 이미 합병증이 많이 심해져 있고 여명이 길지 않다면 저혈당을 피하는 정도로서 혈당 조절 목표를 루즈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혈당 조절 목표는 환자에 따라서 개별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제시한 이 조절 목표들을 가능한 빨리 달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빨리의 예로서 3개월 이내에는 이 조절 목표를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혈당은 최대한 피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CGM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컨티너스 글루코즈 모니터링, 연속 혈당 측정계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계를 통해서 환자를 돕고 또 환자가 더 안전하게 조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컴프레hen시브 케어를 위해서 동반 질환을 항상 관리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만과 과체중의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징적인 것은 스텝 1에서 BMI를 측정하고 BMI에 따라서 나누기는 하지만은 스텝 2 어세스 스테이지에서 아디포시티 베이스드 크로닉 디지즈 컴플리케이션이 없다면 BMI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스테이지 1으로서만 분류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비만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디포시티 베이스드 크로닉 디지즈가 있는지, 비만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비만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아디포시티 베이스드 크로닉 디지즈의 컴플리케이션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시하였는데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그리고 이상지지혈증, 고혈압, 나필드, ASCVD, 하트 페일리어, CKD, obstructive sleep apnea,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 아스마, GERD, 유리나리 인컨티넌스, 폴리시스틱 오바리 신드롬, 하이포고나디즘, and reduced fertility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비만을 관리하는 것의 목표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치료의 플랜으로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뉴트리션과 피지컬 액티비티, 슬립, 카운셀링, 메디케이션, 인터벤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BMI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아디포시티 베이스드 크로닉 디지즈 컴플리케이션이 없다면 스테이지 1이고, 스테이지 1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내용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영상 체중으로 돌아가도록 뉴트리션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 이상 하고, 수면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하게 자고, 술을 줄이고 금연하고 하는 등 일반적인 건강에 관련된 공고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가 아디포시티 베이스드 크로닉 디지즈가 있다면 BMI가 25 넘었을 때부터 바로 스테이지 2가 되겠고, 스테이지 2인 경우에는 칼로리를 줄이는 뉴트리션이나 인터벤션을 하면서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스트럭처드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을 하도록 권고하고, 수면 장애가 있는지, obstructive sleep apnea 같은 것이 있진 않는지, 불면증이 있지 않는지 평가를 하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 알코올이나 흡연 또는 무드 디스터번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카운셀링을 하고, 이때부터 웨이트 로스 메디케이션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오베시티 베이스드 크로닉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BMI가 25가 넘었을 때부터 체중 조절하는 약자를 컨시더 하도록 되어 있고, BMI가 27을 넘는다면, 더구나 아디포시티 베이스드 크로닉 디지즈가 시비어하다면, 즉 스테이지 3에 해당된다면 BMI가 27을 넘을 때부터 바로 비만 약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스테이지 3 오베시티가 있으면서 BMI가 27을 넘는 경우, 즉 비만 관련 합병증이 시비하고 BMI가 27을 넘는 경우에는 베리아트릭 서저리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프리다이비티스 상태에서의 알고리즘입니다. 프리다이비티스 상태에서의 알고리즘을 제시한 목표는 당뇨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나필드나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등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으로 뉴트리션이나 피지컬 액티비티, 슬립 하이진, 헬스 에이빗을 권고하고,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 웨이트 리덕션, BP 컨트롤, 리피드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체중 조절인데요. 만약 과체중이나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을 7에서 10% 이상 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약물 치료로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오버웨이트나 오비시티가 없는 비만하지 않는 환자라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메포민, 피오글리타존, 아카보조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슬리피데미아 조절입니다. 디슬리피데미아 조절에서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는 시작점은 만약 환자가 익스트림 리스크인 경우, 즉 타입 2 DM이 있으면서 ASCVD가 있거나 시비어한 오간 데미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45 미만이거나 알부민 유리아가 300mg/g 넘거나 앙클 브라키아 인덱스가 0.9 이하거나 LBC 스톨릭 또는 다이스톨릭 디스펑션 등이 있을 때는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으로 조절하고
TG를 150 미만으로 조절하고 아포리포프로테인 B를 70 미만으로 조절하기 위해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베리 하이 리스크 그룹에 속하는 경우 에이지가 40 이상이면서 어디셔널 리스크 팩터 등이 있는 경우에도 LDL 콜레스테롤은 70 미만으로 조절하고 TG도 150 미만으로 조절하고 아포리포프로테인 B도 80 미만으로 조절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특징적으로 중성지방 조절에 대한 권고안도 넣었는데요. TG가 500을 넘는 경우에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나 혈당 조절을 하되 환자에게 아이코사펜트에틸 제제 같은 것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또는 페노파이브레이트 같은 파이브레이트나 치료 용량, 의사가 처방하는 고용량의 오메가3 제제도 콤비네이션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혈압 조절 면에서는 혈압 조절의 목표를 130에 80으로 제시하였고 만약 알부민 유리아가 있거나 ASCVD가 이미 있거나 또는 레티노피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121, 70 미만으로까지 조절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BP골은 개별화되어야 되는데 만약 환자분이 오토노믹 뉴로패시가 있거나 오소스태틱 하이포텐전이 있거나 프레일리티가 있거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등이 있는 경우에는 BP골을 약간 루즈하게 약간 높게 잡아서 환자가 저혈압에 따른 낙상의 위험 등을 피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을 할 때 소듐 인테이크를 줄이고 대시 다이어트나 지중해 식사 등을 하고 피지컬 액티비티, 웨이트 매니지먼트를 하되 혈압약으로서는 ACE 이니비터나 ARB 제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만약 BP가 150에 100을 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중복합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제를 사용하여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약을 추가하되 다이아자이드나 CCB를 추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래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파베타 블로커인 딜라트렌드나 알파1 셀렉티브 블로커인 비소프롤롤 또는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리세터 안타고니스인 스피루락톤 등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즉, 약제 성분명으로 보면 환자에게 스피루락톤 또는 비소프롤롤 또는 카베딜롤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라이세믹 컨트롤에 대해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글라이세믹 컨트롤의 목표가 당뇨 합병증 예방이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 센트릭 알고리즘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고 컴플리케이션의 예로 ASCVD, 하트페일리어, CKD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지침과 같은데요. 하나 추가적으로 다른 점은 스트로크 TI를 새로운 하나의 분류로서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스트로크 TI의 경우에는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나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는데요. 주목할 점은 피오글리타존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오글리타존을 왜 저기에 권고하였는지 근거 논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한 대규모 RCT로 프로액티브 트라이얼과 아이리스 트라이얼이 있는데요. 프로액티브 트라이얼은 당뇨가 있으면서 대혈관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입니다.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으로서는 MI 47%, 스트로크 19%, 코로나 아테리 디즈 48%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피오글리타존 또는 플라시보를 주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올코즈 모탈리티, non-fetal MI, 스트로크,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바스큘러 인터벤션 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한 군이 플라시보를 복용한 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중요한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올코즈 모탈리티, non-fetal MI, 스트로크를 봤는데요. 이 중요한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피오글리타존이 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 점은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있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작용 면에서는 신부전이 증가했다는 점이 기억할 만한 부작용이 있고요. 신부전 입원도 증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피오그리타존을 평가한 또 중요한 RCT로 아이리스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아이리스 트라이얼은 특이하게 당뇨병은 없지만은 호마-IR로 3 이상인 메타볼릭 신드롬, 인슐린 레지스턴트가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인슐린 레지스턴트가 있는 사람들이면서 허혈성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액티브 트라이얼에서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아이리스 트라이얼에서는 당뇨는 없지만은 인슐린 레지스턴트가 있고 이미 뇌혈관 질환, 즉 허혈성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혈관 발작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RCT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스트로크나 MI를 봤었는데요. 피오그리타존을 복용한 군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스트로크와 M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인슐린 레지스턴트만 있었고 당뇨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당뇨 발생도 피오그리타존군에서 5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서 유의할 점은 하트 페일리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은 본 프랙처가 피오그리타존군에서 더 증가했다는 점이 기억할 만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피오그리타존이 스트로크나 TI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023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스트로크와 TI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칸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글라세미 타겟을 목표로 조절을 하되 대부분의 환자는 A1C 6.5 미만을 목표로 해도 되지만은 만약 그 당뇨 환자가 저혈당 위험이 높으면서 여명이 짧은 환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혈당 조절 목표를 하고 A1C 7에서 8% 이하를 개별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제를 사용하고 추후 메포민도 컨비네이션을 고려하도록 하고 또 3개월 내에 혈당을 타격골까지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당 조절 혈당을 조절할 때 컴플리케이션 센트릭이 아니라 글루코즈 센트릭 알고리즘도 제시하였습니다. 글루코즈 센트릭 알고리즘에서는 우선적으로 메포민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약제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만약 환자가 비만하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GIP 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인히비터를 고려할 수 있고 환자가 저혈당 위험이 있을 때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인히비터 또는 GIP,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고려할 수 있겠고 환자의 접근성이나 비용이 문제가 되면 TZD나 설포리유리아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혈당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베이잘 인슐린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